전기 회로에는 기전력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연결해서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축전기 연결합니다. 축전기가 전기 회로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는 도선을 그냥 꽈놓은 거예요. 꽈놓은 거. 이것은 우리가 자기장을 배울 때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기 저항과는 ohm의 법칙과 연관되어 있죠. 자, 전기 저항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전기 회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터리를 하고서 여기에 어떤 도체를 하나 연결했어요. 저항체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측정하냐면 여기에 기전력 해가지고 전이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이차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저 양단의 전이차가 델타 파이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전이차를 주었을 때 전이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연결한 도체가 똑같으면 전이차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은 일정한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델타 파이라는 전이차를 줬는데 전류 I가 흐를 것 같으면 델타 파이를 I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저것을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기 저항은 어떤 도체를 연결했느냐, 어떤 저항체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전기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도체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 도체 양단의 전이차와 그 도체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그 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전기 저항이다.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 어떤 물질로 된 것이냐, 또는 그 물질에도 어떤 모양으로 된 것이냐에 따라서 저 전기 저항이 전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 I를 곱하면 델타 파이는 IR, 이런 식이 나오죠. 델타 파이는 IR,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유명한 식, V는 IR입니다. 이거 잘 아는 식이죠. V는 IR. V는 IR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여기에서 돌발 퀴즈를 합니다. 자, V는 IR을 ohm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는 IR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고 그냥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믿어도 될지 의심스럽죠. 네. 그런데 우리 델타 파이는 IR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도체 양 끝에다가 전이차 측정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수정해서 그 비를 구했더니 전기 저항이 나왔죠. 그걸 전기 저항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전기 저항을 부른 걸 가지고 법칙이다,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R은, 전기 저항은 I분의 델타 파이로, 지금 어떤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의 전기 저항은 우리가 딱 델타 파이하고 I하고 측정해 보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때 똑같은 도체인데 거기에 걸어주는 전이차를 좀 다르게 해주면, 전이차를 2배를 해주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네, 다시 말하면 전류도 2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2배가 된다면 저항이 안 변한다. 그 도체의 저항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처음 발견했냐면 독일의 과학자인 게오르크 ohm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도체에서 전이차가 아주 크지 않으면 전이차를 바꿔주더라도 저항 R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ohm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ohm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했느냐? 델타 파이를 바꾸면서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R이 일정하다면 델타 파이를 2배로 해주면 전류도 2배가 되고, 델타 파이를 3배로 해주면 전류도 3배가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델타 파이를 점점 증가시켰더니 전류도 점점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갔더니 어때요? 델타 파이를 증가하는데 전류가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위로 갈수록 저항이 더 작아지더라. 그 도체의 저항이 변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저항이 안 변하는 구간, 이 구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체가 ohm의 법칙을 만족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도체든지 전이차를 너무 세게, 너무 크게 걸어주면 그러면 ohm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 크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으면 그때는 대개의 금속에서 이 ohm의 법칙 만족하는 것을 우리 오음이 처음에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도체의 성질이 되는데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에 대한 성질이 되는데 사실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어떤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에다가 여기에 델타 파이를 걸어줬더니 전류 I가 측정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양의 도체를 어떻게 해요? 직렬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만 연결했을 때 저 도체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I분의 델타 파이 저게 저항이구나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직렬로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는 건 나란히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똑같은 델타 파이를 걸어줬는데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절반밖에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이거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델타 파이를 2분의 I로 전류를 나누면 되죠. 그랬더니 아까 구한 저항은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똑같은 것을 연결하면 저항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으로 우리가 알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해 보겠어요.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이차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전류가 2배 더 많이 흐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면의 넓이가 2배가 돼서 더 잘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항을 구하면 델타 파이를 2I로 나누니까 I분의 델타 파이가 여기서의 저항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연결했을 때의 저항은 절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것을 직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저항은 더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더 작아지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이렇습니다. 도체의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길이죠. 직렬로 연결한 게.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한 건 단면의 넓이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식으로 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도체의 저항은 뭐에 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에타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게 비례 상수죠.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비저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비저항은 무엇의 성질이 되냐면 물질의 성질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사실은 1학기 때 한 적 있어요. 1학기 때 뭐 할 때 했습니까? 그 열용량은 물체의 성질이고 비열은 물질의 성질이었죠. 그것처럼 또 역률은 물질의 성질이고 탄성률은 물체의 성질이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고 저항은 물체의 성질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리면 비저항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리로 만든 저항이 있으면 그 모양에 따라서 길이가 만약에 2배로 되면 저항은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의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고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라면 이 비저항의 단위는 무엇을 쓰느냐? 우리 저항의 단위는 ohm을 썼죠. 그래서 비저항의 단위를 알기 위해서 비저항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의 단위에다가 여기에 넓이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로 나누면 바로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단위는 ohm미터가 되겠어요. 이런 비저항을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뭘로 표시했냐면 마이크로 오hm 센티미터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SI 단위가 아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hm 센티미터로 표시하면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표시되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 오hm 미터로 표시하면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2승 뭐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은이 비저항이 제일 작은 거.
네, 그래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금은 비정이 조금 더 크네요. 점점 커지고, 니크롬은 아주 비정이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정을 보냐면 구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리를 1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은은 그것보다 더 작고 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큰데 니크롬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에 도체가 있으면 도체의 양단의 전이차를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걸 바꾸면서 측정하는데 측정해서 이렇게 어느 때나 계산하면 이게 저항이 되죠. 근데 이 저항이 안 변하면 이거 저항을 구하는 식인데 만약에 옴의 법칙이란 뭐냐면 델타 파이를 바꾸더라도 저항이 일정하면 그래서 델타 파이가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되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도체의 저항을 구했는데 이 도체의 저항은 어떻습니까?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해서 그 비례 상수를 비저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